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의 에디터 해피유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불면증 ASMR 첫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하시고 피로하실 텐데 저의 불면증 ASMR을 청취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스르륵 꿀잠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장 최적화와 균형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적 문제는 옵티미제이션 혹은 이퀄리브리움 중 하나의 문제로 기착된다. 최적화라는 것은 경제 주체, 즉 의사결정자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생겨난다. 따라서 최적화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균형은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표출된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많은 경제 현상들이 탄생되어 나온다. 이 절에서는 합리성, 최적화, 균형 등의 개념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합리성. 경제학이 설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레셔널리티의 가정이 부정된다면 경제학의 모든 이론 체계가 거의 송두리째 부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합리성의 가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도출된 이론이 현실에 들어맞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합리성의 가정이 현실의 사회현상에 대해 유용한 예측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합리성의 가정이 유용한 예측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회적 현상이 많은 사람들의 총체적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합리적인 행위는 목적과 일관된 행위라는 뜻이며 따라서 체계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합리적인 행위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현상이 많은 사람들의 총체적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합리적 행동의 규칙성이 비합리적 행동의 불규칙성을 압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의 가정하에서 도출된 이론이 현실의 사회 현상을 그런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진 개념일까?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합리성이 다름 아닌 수단, 민즈로서의 합리성을 뜻한다는 사실이다. 일단 설정된 목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과의 관련하에서 합리성이 비로소 제 뜻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느냐는 물음과 결부시켜 합리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학에서는 욕망, 기호, 동기 등 목표 설정과 관계되는 여러 요인들이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단지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에만 관심을 갖는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 방법이란 신중한 고려의 토대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 점에서 본다면 비합리적인 방법보다 더 나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지 여러 경우를 놓고 보았을 때 확률적 의미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한층 더 낫다는 뜻일 뿐이다. 두 번째, 최적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경제학에서의 선택은 적당히 중간쯤에서 머무는 방법이 없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간인 경제인이라면 그가 바라는 것을 가능한 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가 원치 않는 것은 극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적화란 이 극대화, 맥시미제이션과 극소화, 미니미제이션을 합쳐서 이르는 말로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우리의 합리적 선택은 바로 최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최적화는 앞항에서 설명한 합리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미시경제이론에서의 최적화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소비자의 최적화 행위는 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행해진 상품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개별 소비자의 최적화 행위는 시장에 모여 시장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업의 최적화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들의 최적화 행위가 모여 시장 수요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최적화 행위가 모여 시장 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곧 알게 되겠지만 미시경제학의 상당한 부분이 경제 주체의 최적화 행위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한계 비용, 한계 수익, 한계 생산, 한계 대체율 등 마지널이란 말로 시작되는 용어들에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이 한계의 개념은 경제 주체의 최적화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한계라는 말로 시작되는 용어가 결부되는 이론의 맥락은 거의 모두가 최적화 과정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계의 개념이 최적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미분법에서 제1계 도함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분법에서 극대화 또는 극소화의 필요 조건은 제1계 도함수의 값이 0이라는 것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수학에서의 제1계 도함수의 값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전혀 차이가 없다. 경제학에서 한계의 개념이 그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최적화의 문제에 논리적으로 그러면서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균형. 여기에는 필기가 되어 있네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는 것이 균형의 개념이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 현상 중에서 최적화의 범주에 속하는 건 못지않게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균형과 관련된 현상들이다. 미시경제 이론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거시경제 이론의 중심 개념인 국내 총생산이나 물가 수준은 모두 균형 현상의 일종이다.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화 행위는 시장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균형 현상이다. 우리가 한 국민 경제에서 보게 되는 거의 모든 현상은 최적화 행위에서 발단되고 균형 과정을 통해 바로 그 현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균형이라는 개념을 익히는데 많은 애를 먹는다. 개념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들이 이에 대해 내리고 있는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어려움이 한층 더 크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균형을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말로 정의하고 있다. 균형.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되면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 균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시장에서 상반된 여러 가지 힘이 서로 맞아떨어진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른다는 직관적인 정의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균형의 정의로서 이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이 두 정의가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형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1-1에서 보는 물리적 세계에서 의 균형과 불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그림은 굴곡이 진 공면의 각 부분에 3개의 공을 얹어 놓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3개의 공 중에서 1과 3의 번호를 달고 있는 것이 균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2번을 달고 있는 것은 불균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2번 공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 공은 경사진 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에 묶어놓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치에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즉, 새로운 교란 요인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1번과 3번 공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상태가 일단 달성되면 어떤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번 공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설명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틀림이 없는 설명이다. 공면상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여곡절 끝에 공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는 있다. 전후 좌우를 잘 맞추어 공의 중심을 정확히 뾰족한 부분 위에 올려놓으면 위태롭게나마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전후 좌우로 움직이려는 힘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며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다. 물론 건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입김만 불어도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상태가 균형이라는 데 의심을 갖는 사람은 균형의 존재와 안전성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번 공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처럼 균형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존재의 문제로서 안정성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한편 3번 공은 균형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안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누가 그것을 건드려 움직이더라도 몇 번의 움직임 끝에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안정적인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균형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하는가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균형의 유일성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균형을 논의할 때는 이와 같이 존재, 안정성, 유일성의 3가지 측면을 모두 보게 된다. 여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균형을 논의할 때는 이와 같이 존재, 안정성, 유일성의 3가지 측면을 모두 보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체하는 점을 균형점, 그리고 이 점이 의미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 equilibrium price라고 부른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가격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힘과 사고자 하는 힘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요약.
첫 번째, 경제학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회비용, 별표. 두 번째, 미시경제이론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평한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거시경제이론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두 이론 사이에서 관심의 분업 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의 차이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미시경제이론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평한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한편 거시경제이론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두 이론 사이에서의 관심의 분업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거시경제이론에서는 분업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현실의 경제 현상을 이론으로 옮겨놓는 작업의 첫 단계는 모형을 설정하는 일이다. 어떤 경제 모형의 적합성은 가정의 현실성, 논리의 엄밀성, 일반성, 예측의 정확성 등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될 수 있다. 이론화 과정에서 논리 전개는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데 양자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적 문제는 최적화와 균형 중 하나의 문제로 귀착된다.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적 문제는 최적화와 균형 중 하나의 문제로 귀착된다. 최적화 현상은 경제 주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생겨나며 따라서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균형은 시장에 표출된 여러 가지 힘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균형의 존재, 안정성, 그리고 유일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연습 문제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한 경제체제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라. 두 번째,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에서 각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제 변수의 성격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경제 모형에 대한 적합성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라. 경제학에서 합리성의 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진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최적화의 문제를 경제적 모형의 형식으로 표현해 설명하라. 표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A, B 두 이발관이 제공하는 이발 서비스의 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A 이발관은 주택가 안에 있어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반면 B 이발관은 조금 먼데 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발 요금은 A가 5,000원이고 B는 3,000원. 김씨가 A 이발관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오는 데는 30분이 걸리는 한편 B 이발관의 경우에는 1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 사람은 목수일을 하고 있으며 시간당 5,000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머리를 깎는 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비교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서 깎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지 판단해 보라.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인류 요리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정현 씨는 연간 급여 3천만 원인 레전시 호텔 프랑스 요식부를 사직하고 레스토랑 퐁땡블로를 새로 열었다고 한다. 그는 연간 이자율 15%가 보장되는 예금구자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인출해 자본금을 삼았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던 건물을 영업장소로 삼았다.
그가 영업을 개시한 첫 해에 지출한 경비를 보면 음식 재료비가 5천만 원, 종업원 인건비가 6천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의 기타 경비가 4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 해의 총 매출액은 2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들에 입각하여 그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 보라. 마지막 9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제2장에서는 시장과 수요의 공급, 2-1 시장, 2-2 시장 수요, 2-3 시장 공급 주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시장과 수요 공급 제2장은 세 번째 날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은 녹음 시간을 저녁 시간대로 바꿔봤는데 낮에 너무 공사를 해서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공사를 안 하니까 조용한 심야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밤 시간으로 녹음 시간을 옮겨서 좀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제가 뉴스를 앞부분에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은 생각을 처음에 못했으니까 제가 아직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를 보통 한 30분 정도씩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초반에 한 10분 정도는 뉴스를 한번 쫙 주요 뉴스 제가 봤을 때 중요하고 관심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뉴스들을 한 10분 정도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누우셔서 주요 뉴스를 한 10분 정도 청취하시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제가 경제학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이제 뉴스는 조금 정신이 말똥말똥 하실 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제 경제학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꿀잠 모드로 스르르르 잠에 빠져보시면 더 유용한 ASMR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자주 읽는, 자주 구독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뉴스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읽어드리는 건 첫 시간이라 뒤쪽에 읽어드려 볼게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코 수술 받던 대학생 뇌사로 사망, 응급조치 시 땡땡땡. 클릭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불법 촬영 중국인, 시민들이 추격 끝에 검거네요. 이것도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다음에는 쿠웨이트 보건부 한국 메르스 확진자 쿠웨이트석 감염 안 됐다는 거겠죠?
특활비 항소 이유서 보니 태도 돌변 반성 없는 국회. 뭐 특활비를 이제 항목을 없앤다고 하던데 항소를 한다는 걸 보니 또 반성 없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만 할 것 같습니다. 특활비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네들 해외 출장비로 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 세금으로 걷어간 돈으로 자기네들은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로 거의 놀러 다니는 거죠. 뭐 이거는 진짜 반성이 필요하네요. 다음은 실업자 수 IMF 이후 최대, 높아지는 실업률, 줄어드는 일자리. 안 그래도 요즘에 정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내일도 큰 일교차, 남부, 제주, 가을비.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죠.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고 지금이 제가 딱 좋아하는 봄, 가을 날씨. 저는 사실 이 봄, 가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사니까 뭐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법농단 수사, 방탄법원 막고 고위법관 줄소환 정면 승부. 지금 서울 주요대 수시 모집 마감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뭐였지? 어디서 대학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수능 시즌이 아닌데 대학을 왜 했지 했더니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수시 하는 애들이 빨리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먼저 이제 대학 합격한 애들은 이제 수능 안 봐도 되니까 좀 빨리 놀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빨리 돼서 되게 좋겠다, 부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대학교 다 졸업한 지도 몇 년이 됐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라는데 욕했다. 학원 강사가 중학생 마구 폭행. 완전 그럼 봐야겠죠. 이게 뭐지? 엄마 사생활까지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 김성태 깨진 독에 물 붓는 공무원 예산. 출산 주도 성장에 엉터리 학회 최다 참가한 서울대 연세대. 정부 직접 조사.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청약 통장 분양권 삽니다. 불법 거래 기승. 유명 강사도 적발. 이런 건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 건데 기준에도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거래를 했는지 외제차 막 몰고 다니면서도 막 이런 청약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막 그런 경우 이제 싹 잡는다고 하던데 또 한참 걸리겠죠. 다 큰 처녀가 원룸주인 갑질에 뿔난 경북대 학생들. 국민연금 10년간 7,600억 원 잘못 걷고 1,073억 원 잘못.
괴물이 온다. 초강력 허리케인의 미 남동부 초비상. 저는 그래도 매일 거의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좀 한 번씩 살피는 편인데 진짜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세상이 말세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볼 뉴스가 너무 넘치네요. 저는 세상이 평온하게 돌아가서 제가 좀 볼 만한 뉴스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지나갔구나 하고 별 클릭 안 하고 뉴스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대충 추려봤거든요. 볼만한 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타이틀만 대충 관심 있는 타이틀만 몇 개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로 클릭된 게 코 수술 받던 대학생 뇌사로 사망 응급조치 CCTV 봤더니 코 수술이면 성형코를 말하는 건지 그 사고로 성형외과 아니에요. 성형외과.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20대 대학생이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마취 상태에서 혈압이 떨어져 심장이 멈췄는데 당시 의료진이 어떻게 응급조치를 했는지 수술실 CCTV에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유족들은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마취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26세 이모 씨에게 마취를 합니다. 갑자기 이 씨의 혈압이 떨어지자 목주위를 주무른 뒤 집도의가 예정대로 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10여 분이 지나 마취 의사는 집도의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씨는 지난 1일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이 코 수술하는 의사는 팔짱 끼고 그냥 서 있고 마취 의사는 한 손으로,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막 웃고 죽어가는 짐승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 여부는 경찰이 조사 중이고 당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시 집도의는 마취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취 의사는 응급조치는 모든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응급조치 도중 간호사들이 웃은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CCTV와 일지를 확보하고 의료진을 불러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들도 참 평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다시 왔습니다. 안 그래도 아직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방송 녹음을 한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좀 더 차분하게 해보려고 껴봤는데요. 역시 성형수술이었네요. 압구정동 성형외과에서 20대 대학생이 코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성형수술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외모 지상주의 사회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그냥 성형 안 한 자연 얼굴로 자신들의 매력을 개발하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다 성형해가지고 다 강남민 막 이러면서 다 막 강남에만 해도 벌써 성형외과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눈 크고 코 오똑하고 얼굴 갸름하고
땡글땡글하고 그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얼굴에서 그 매력을 개발시키는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어지겠는데요. 불법 촬영 중국인 시민들이 추적 끝에 검거. 이건 무슨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일까요? 제주에서 여성 관광객을 몰래 촬영하던 중국인을 시민들이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시민들이 추격까지 벌인 끝에 범인을 잡았는데 이 장면이 모두 CCTV에 담겼습니다. 리포트. 여성 관광객을 몰래 촬영하다 들통난 중국인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한 시민이 중국인 남성을 뒤쫓고 뒤에 여성 2명도 이들을 쫓아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승용차가 추격 전에 가세합니다. 범인 추격 시민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성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잡아야겠다 생각으로 왔죠. 들어와서 보니까 골목 끝에 숨어서 휴대폰으로 사진 같은 걸 지우고 있었어요. 이 중국인 남성은 서귀포 시내에서 여성 관광객 2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촬영 사실을 눈치챈 여성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얼굴 쪽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고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분이 도주를 하신 거죠. 시민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 몰카 현장에서부터 이곳까지 300m 이상을 추격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시민 중에서도 이렇게 멋있고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청하니까 여성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께서 자기 일처럼 이렇게 이 서귀포 이 중국인 남성을 잡았다고 하니까 진짜 경찰 쪽에서 안 그래도 여기에 경찰은 오늘 12일 관련 화면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진짜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감사 표창장을 받을만 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비 1억 중 토너 구입비만 1,260만원, 줄줄 새는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마구 낭비를 한다,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패스할게요. 문제 풀어오라 했는데 욕했다. 학원 강사가 중학생 마구 폭행.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학원 강사가 중학교 2학년이 수강생을 강의실에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것인데 원종진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 보습학원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50대 남자 강사가 중학교 2학년 수강생을 따라 들어오더니 손으로 학생의 얼굴을 강하게 때립니다. 손을 들어 또 때리더니 학생의 귀를 잡아 번쩍 들어 고통을 줍니다. 이거 학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귀와 귀 주변에 뚜렷하게 상처가 남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도 폭행은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놀랐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자신이 문제를 다시 풀어오라고 했는데 학생이 욕을 해서 폭행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사분이 아무래도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이 학생이 잘못 걸린 거야. 그래서 학생한테 화풀이성 매질이 된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즘에는 조금 하극상이라고 해서 왜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고 막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폭행하고. 근데 이건 좀 반대의 경우네요, 또. 50대 사건 강사가 이걸 왜 요즘 시대에 이런 거 용납 안 되는 거 모르시나요? 요즘같이 이렇게 SNS 개발되고 이렇게 공유되는 사회인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 학생이 두통까지 생겨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학생은 선생님이 발소리도 안 들리고 안 오실 줄 알고 욕을 한 거예요. 저는 들으신 줄 모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선생님이 발로 차가지고 학원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잘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욕을 하긴 했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진짜 폭력은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둘 다 잘못하긴 했는데 선생님 쪽이 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폭력은 안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학생이 입원까지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물론 욕을 한 것도 잘못하긴 했지만 저는 폭행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을 폭행할 정도로 처벌 못 하실 텐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 사생활까지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 아이들 일탈 조장. 이건 뭐죠?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세대라 불릴 정도로 유튜브 동영상에 친숙하고 또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연 영상 중 일부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엄마 몰카를 검색해봤습니다. 수많은 관련 영상 가운데 하나를 클릭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몰카를 할 거예요. 저 안 그래도 요즘에 뭐지?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도 조작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점점 더 교묘해져가지고 이제 구분을 못할 정도로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런 기사 관련된 콘텐츠 에디팅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유튜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너무 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동영상이고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공유가 쉽게 되는 건데 좀 이렇게 또 너무 어린 학생들이 하면 또 이렇게 범죄에 말려들 위험 소지도 크고 유튜브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이제 갓튜브라고도 하던데 유튜브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동영상 이런 쪽이 그래서 조금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아이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저의 생각을 잘 요약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 큰 처녀가 원룸 주인 갑질에 뿔난 경북대 학생들. 경북대학교 인근 원룸 주인 갑질 및 부당행위 전수조사. 합법적으로 방을 임대했지만 사사건건 방에 누가 오는지 참견했습니다.
원룸 주인이 몰카로 네가 언제 들어온지 다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이 뿔났다. 학교 인근 원룸 주인들의 갑질 때문이다. 역시 독립하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생들이 그렇게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 임대 해가지고 살고 할 텐데 여기서도 갑질이 나오네요. 요즘에는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면서 약자들도 이게 모이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국민연금 10년간 7,600원 잘못 걷고 1,073억 원 잘못 지급. 안 그래도 요즘 스튜어드십 코드인가? 국민연금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공적연금인데 과연 정부에서 잘 굴리고 있는 것인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내에서 욕설, 담배 물고 14시간 난동한 대학생, 벌금 2천만 원. 승객 공포와 피로감 느껴, 승무원 자존감엔 상처. 법원, 양극성 장애 진단도 받아들이지 않아. 비행 14시간 동안 기내에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소란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 A씨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인천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한 순간부터 착륙 때까지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소란 행위는 항공기 출구에서 탑승권 확인을 요청받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는 승무원의 욕을 하며 탑승권을 보여주고는 자리로 와서 누군가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자리 교체를 요구했다. 이건 저는 여자로서 저 이런 건 정말 싫습니다. 제가 여자니까 이제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일단 좀 남성분들이 좀 힘이 약한 약자니까 만만하게 보시고 이렇게 쉽게 욕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A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10분에 걸쳐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거나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의 제재를 받았고 이때도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아니, 무서워서 비행기 못 하겠어요, 이러시면. 재판부는 A씨 때문에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와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러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된다. 그는 A씨가 귀국 후 나흘 만에 국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건강에 관해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된 만큼 검찰의 청구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벌금 2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명문대 재학 중일 정도시면 참 배우실 만한 분이 왜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승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가 클릭해둔 이제 창의 마지막 뉴스인데요. 50만원 내면 삼촌이 학폭 가해 학생 혼내드립니다. 학폭이 제역할 못하자 심부름센터 대행 서비스 성업. 학폭이 그거 맞죠? 학생폭력위원회인가? 요즘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뭐 그런 거 있던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이제 저도 꽤 돼가지고 잘 가물가물한데요. 지난 8월 고등학교 2학년인 김 씨의 딸 17살 김 씨의 딸이 동급생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자 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가해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12시간 동안 김 씨의 딸을 놀이터와 노래방을 끌고 다니며 구타했다. 김 씨의 딸이 가해 학생의 전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였다. 이런 비슷한 뉴스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학생들이 무섭습니다. 정말 학교 폭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던데, 이건 진짜 범죄 수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나이를 더 그 기준을 더 완화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있어서, 김 씨도 처음에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대신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해서였다고 하는데, 사건 발생 보름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퇴학, 1명은 전학 조치됐다. 나머지 5명은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져 시간을 채우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고 한다.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피해 학생의 공포심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아예 전학을 보내버리던가. 김 씨는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고 했다. 가해자가 버젓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해 학폭위 결정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며 학교폭력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하다가 심부름센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에서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서 타일러줄 수 있다고 해서 견적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요즘에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를 고객으로 하는 전문 심부름업체가 성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폭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 업체들에서는 폭행 현장 사진을 찍거나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학폭위처럼 학교 차원의 자율 조치를 하거나 경찰 고소 등 법적 제재를 하는 대신 부모가 사적 제재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부모의 직장에 찾아간다고 하네요. 여러 보복법을 담은 패키지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거구나. 삼촌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 덩치에 문신한 30, 40대 남성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집과 학교에 찾아가 위협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거 눈이 아닌가? 눈에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폭력으로 이제 피해 학생에게 공포심을 줬으니까 이제 가해 학생들도 이제 너네도 그 공포심을 느껴봐라. 이런 그런 보복성인 것 같은데요. 신분을 피해 학생의 삼촌이라고 하고 학교에 물건을 전달해주면서 가해자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2주 일정의 경우 하루에 50만 원을 받는데요. 하루에 50만 원을 받는데. 카메라로 폭행 현장을 찍어주고 40만 원을 받는다. 이거 너무 성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앞으로 이거 떠오르는 유망 사업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업체는 가해 학생의 부모를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퇴근 시간에 맞춰 이들을 붙들고 피해자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장에 당신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고 소문이 나도 괜찮겠느냐고 협박하는 식이라고 하네요. 1인 시위처럼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 서 있거나 회사 로비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이 회사에 다닌다고 소리치며 들어눕기도 한다. 업체 측은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직접 나서면 어른 싸움으로 번질까봐 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아, 맞아요. 원래 그 피해자랑 가해자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그 층간소음 같은 것도 절대 그 아래층 분이 함부로 위층에 겁 없이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관리소 통해서 중간 제재를 하셔야지 절대,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절대 이렇게 진짜 층간 소음의 고통을 저도 알긴 하는데 아무리 화나도 진짜 겁 없이 절대 직접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치만 결론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볼 때 다 세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읽진 않고 그냥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데 결론은 한번 봐줄 필요가 있죠. 하지만 불법적인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는 또 다른 폭력일 뿐 공식 절차인 학폭위를 개선,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주 바른 생활 바람직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학생들 저 여기 댓글이 안 그래도 있습니다. 댓글에 좋은데? 이것 봐요. 저도 솔직히 조금 이쪽 심정이긴 한데요. 여기 댓글들이 좋은데 이런 것도 있고, 잘못된 건 알겠는데 요새 애들 선생, 부모, 경찰 안 무서워하니 저런 방법도 괜찮을 듯. 저도 이거 조금 공감을 합니다. 요즘에 워낙 불량 학생들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학폭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나 같아도 대행업체 쓰겠네. 저도 조금 이쪽에 조금 마음이 기울기는 하거든요.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볼만한 뉴스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두 번째 시작이긴 하지만 뉴스를 읽어드리는 건 또 첫 번째 시작이라 초반에 읽어드리면 초반에 조금 정신이 멀쩡하실 때 뉴스를 조금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 다음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로 넘어가서 스르르르르르 꿀잠을 재워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직 저의 불면증 ASMR 체계가 초반이라 잘 잡히지 않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녹음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꿀잠 자세요.